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우현이라고 하고요. 이 세션에서는 개발 과정에 있어서 효율적인 아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 프로세스라고 말은 했지만 게임 개발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제가 될 거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비전이나 조직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지금 슈퍼셀에서 게임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고요. 브롤스타즈 팀에서 쭉 일을 해왔고 최근에는 신규 프로젝트들 여기저기에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게임로프트 몬트리올 스튜디오에서 던전헌터 챔피언이라는 프로젝트의 시니어 VFX 아티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캐나다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은 7개 대제, 거기서 UI UX 실장으로 있었고요. 그 외에 라인팝, 프렌즈팝 이런 프로젝트들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창업했다가 망한 적도 있고,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 적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자주 회사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느꼈던 점을 생각해보면 한국에서는 늘 더 나은 시스템을 갈고 있었어요. 조직의 규모나 리더의 성향에 따라 디테일은 달랐지만 매번 이게 최선일 리 없어라고 생각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외로 나오게 됐고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야 이건 정말 괜찮은 시스템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을 좀 공유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마침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해외에서 일하며 느낀 점이 굉장히 많지만 아티스트로서 가장 놀랐던 점은 이쪽 친구들은 개발 도중에 아트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대표님 빌드 이런 거 만들 때마다 피투하면서 일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 차이점에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예전에 흔히 겪었던 게임 개발 프로세스 지옥편을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암흑기예요. 게임 시스템이 확립되기 전부터 아트 리소스 작업에 들어갑니다. 비주얼 디벨롭먼트 과정은 되게 굉장히 짧거나 디벨로핑을 하는 동시에 제작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예, 훈수두기가 애매한 기획과 달리 게임 아트는 이제 한마디씩 얹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기획이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게임 디자인은 엄청난 이터레이션, 즉 시행착오를 통한 수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아트 리소스 퀄리티를 올려버리면 매번 이터레이팅 할 때마다 작업 부하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두 번째는 바람기예요. 그 아트 리소스를 재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디자인의 수정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게임이 재미가 없어도 뒤집지 않은 말은 눈치가 보여서 못하게 되죠. 이제 이때부터 아티스트 눈에 살기가 서리기 시작합니다. 네, 세 번째는 타협기예요. 이 게임이 어정쩡해지기 시작하면 위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엄청 쪼기 시작할 겁니다. 게임의 디자인을 계속 고치면 좋겠지만 그럼 리소스 역시 거기에 최적화해서 들어엎어야 하니 이때부터는 게임 디자인의 근본적인 재미를 개선하기보다는 여기저기서 익숙한 시스템 가져다가 덕지덕지 붙이기 시작하고 킬링타임형 컨텐츠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게임이 재미는 없지만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별 도리 없이 그래픽이라도 계속 고칩니다. 잠깐이라도 혹하게 만들어서 플레이를 시켜야 하니까. 자, 이러면 결국 혼종이 탄생해버려요. 그래픽도 애매하고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게임이 나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탑 퀄리티의 그래픽을 만드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냥 아티스트 머릿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기술력도 갖춰야 되고 인력의 질 또한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점점 단위 퀄리티당 필요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죠. 거대 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프로젝트들은 사활을 건다 한들 이 때깔만으로 유저를 사로잡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자, 이제 게임이 어정쩡하게 나와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케팅을 통한 심폐소생에 들어갑니다. 이미 들인 공이 있으니 어떻게든 출신해야 하니까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면 반짝 잘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재미없으면 유저는 당연히 오래 머무르지 않겠죠. 그리고 아트 퀄리티를 올리고 컨텐츠 양을 쳐내기 위해서 개발팀이 굉장히 비대해진 상태일 거예요. 점점 감소하는 매출로는 유지하기가 벅차기 시작합니다. 팀이 점점 감축되기 시작하고 남은 인원들의 업무 부하가 늘어나면 사람이 더 줄어들겠죠. 혹시나 야근 많이 하는 회사로 소문나면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결국 기존의 팀은 해체되고 신규 멤버 혹은 잔존 멤버로 맨 땅에서 다시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 불가능한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한다면 사실 회사의 문화 같은 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정착이 안 될 거니까. 매번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겠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게임 아트입니다.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시각적인 요소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팀도 비대해지고 개발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게임이 성공적으로 출시한다고 한들 시간이 지나고 노후화됨에 따라 매출은 줄어들고 후반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한 유저들의 기대치는 높아져서 손실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게임 아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게임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고 단순히 시각적 만족도를 주는 것 이상의 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하지만 발표의 주제처럼 낄 때 잘 끼고 빠질 때 잘 빠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될까요? 개발 과정을 4가지 스테이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게임 디자인을 검증하는 스테이지예요. 이때는 프로그래머 1명, 아티스트 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 풀스택 디벨로퍼와 제너럴 아티스트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 스테이지의 구성원들은 스페셜리스트만큼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게임의 전반을 이해하고 기획적인 면까지 고려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엄청 빠르고 짧은 이터레이션을 거치며 게임의 핵심을 세웁니다. 만약 컨텐츠 헤비 게임이라면 아트의 디테일보다는 대량 생산에 적합한 개발 파이프라인 확립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든가 손쉽게 컨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든다는 식으로요. 물론 이 룰은 나중에 많이 수정되겠지만 예상 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대비책은 최대한 가다듬어 놓는 것이 수정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의 핵심 디자인을 세우고 기획 변경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기본적인 시각적 요소를 확립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 흔하게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스페셜리스트들이 투입돼서 게임의 퀄리티를 출시 수준까지 올리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게임의 브랜딩이나 마케팅에 대한 고려도 하는 것이 좋아요. 성공적인 마케팅은 게임의 디자인, 기획적, 시각적 요소들과 통일성을 가져서 일관적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줄 때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팀도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개발과 마케팅이 서로의 업무 영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컨텐츠와 맞물려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폴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출시 이후에 추이를 보고 조금씩 리소스를 더 투자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재미있으면 유저들이 그래픽에 굉장히 관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좋은 그래픽으로 출시해서 업데이트 컨텐츠의 퀄리티가 점점 구려지면 욕을 먹지만 처음에 구리더라도 업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전체적인 퀄리티가 좋아지면 이거 오히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와요. 이건 브롤스타즈의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브롤스타즈가 이제 글로벌 출시한 지 2년 가까이 됐고 베타 기간까지 합치면 4년 가까이 서비스한 게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야 글로벌 출시에 합당한 퀄리티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한국인 개발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게 많이 보이지만 출시 초에는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자, 처음에 글로벌 런치 일정을 들었을 때 이거를 이대로 글로벌로 출시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슈퍼셀 아티스트들이 허접해서 될까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진들은 각 시점마다 어떤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조금이라도 게임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방해가 되겠다 싶은 건 과감하게 쭉 밀어둡니다. 그 컨텐츠가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이고 다른 게임들이 응당 갖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빨리 출시해서 결과를 본 후에 자원을 더 투자해서 폴리싱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게임의 핵심 시스템과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그래픽만 갖추고 테스트베드에 출시한 후에 추이를 보면서 이제 될성 부르다 싶으면 더 공을 들이는 거죠. 이랬을 때 의외의 장점도 있습니다. 유저들이 그래픽이 차차 개선되는 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개선될지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씩 개선된 애들이 밈이 되기도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도 자칫하면 패치노트와 공략본만 공유하는 이 삭막한 곳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지보수 단계를 거치며 안정기에 다다르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신규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으면 팀을 꾸려서 나가기도 하고 머무를 사람은 머무르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따르면 인력순환도 되고 노하우 공유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무리하게 몸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엎어졌을 때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쭉 들어보시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갑갑해지실 겁니다. 리더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일일이 다 지시를 내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믿고 풀어놓자니 불안하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의 낄바력을 높이려면 아티스트가 기획적 마인드를 가지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더를 받고 리소스만 찍어내는 수동적인 작업자보다는 기획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권한이 위임되고 정보가 주어져야 합니다. 상상과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찰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줘야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아티스트가 지표를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경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직원이 거의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주 잘 정리된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국가별 현황이나 제품별 판매량, 그리고 타 프로젝트들의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 없는 데이터는 데이터 사이언스 팀에 요청하면 아주 잘 정리해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 아트 리소스 하나를 만들어도 가지고 있는 정보와 팀의 목표를 고려해서 더 큰 그림을 보고 제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권한의 위임입니다. 이 권한 이양형 리더십을 통해서는 창의력과 자기주도성을 진작시키는 것 외에도 리더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상호작용하면서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면서 신뢰관계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규율보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일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서양에서나 가능하지 동양인들은 그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부작용이 더 많다. 경험 많은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슈퍼셀 같은 데서나 가능하지 주니어들은 권한이 주어져도 핸들링을 잘하지 못할 거다. 먼저 핀란드가 워낙에 수평적인 업무 문화 이런 걸 어필하다 보니 여기 오면 모든 회사가 다 이상적이고 수평적인 구조를 가졌으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위계적인 곳,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는 곳, 지나치게 게으른 곳 등등 많은 곳들이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서양이라고 다 좋은 문화를 가진 게 아니고 좋은 업무 문화가 서구 사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한 위임형 리더십에 대해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권한 위임이 잘 적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올라온 아티클입니다. 이 연구 결과, 매우 흥미롭게도 이건 여기 연구진도 예측을 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권한 위임형 리더십이 서양보다 동양에서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분석하기를 동양에서는 리더와 팀원의 관계가 전통적으로 더 위계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더 조직에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리더의 가이드, 서포트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 더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업력이 짧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새로운 조직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결합해서 더 큰 퍼포먼스 개선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고정관념과는 사뭇 다른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흔히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 권한 위임은 권한을 나누는 데 중점을 두지 업무를 기반으로 책임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이 주어진 후에 지속적이고 적절한 가이드와 서포트가 주어져야 합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방치한 후에 결과를 보고 문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또 내일 갑자기 가서 자 우리 회사 아티스트들도 모두 기획자적 마인드를 가집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하루아침에 기획력이 생겨라 얍 한다고 뿅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랜 시간 리더가 비전을 갖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거기서 생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프로토콜 같은 게 아닙니다. 각 회사가 처한 상황, 시대의 흐름, 조직의 구성,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조직원의 심리 상태 등에 따라 디테일한 규칙은 계속 달라져야 돼요. 문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수정되는 유동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외국의 게임 회사들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개발력으로만 따지면 정말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인데 조직의 운영 면에서는 정말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잘 나가는 회사들은 이 매니지먼트 전략을 계속 수정해서 개발 공정의 효율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데요. 한국 회사들도 이처럼 좋은 개발력에 걸맞는 좋은 리더십을 가져서 멋진 성과를 내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